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하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환경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 환경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먹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경구, 그다음에 경피입니다. 즉, 우리가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 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얼굴에 바르거나 만지거나 하셨습니까? 몇 가지 물질이나 몇 가지 물건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미국의 환경 작업 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과 환경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자료를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여유 있게 마시기 위해서 거실에 앉기 전까지 12가지 이상의 물건을 만지거나 바르거나 했고 그 안에는 120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세요?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세요. 어떠실지. 뿐만 아니라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세정제나 소독제와 같이 화학 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영유아 또는 어린이라고 말하는 그 생애 초기에 그런 어떤 인간의 생애 초기에 그런 시기하고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요인, 영양 요인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환경 요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환경 요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전적인 거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알면은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환경 보건이라는 의학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미국 소아과 의사 책에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소아과 의사가 아기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경 요인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그 물질들이 해독되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대사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그 체계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몸무게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더 높습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표 면적의 큰 체표 면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은 용량에 노출이 되어도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요? 바닥을 기고 또 빨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구, 경피로 화학물질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 바로 아이들은 그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행위와 그 노출 경로를 잘 겪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우리 생애 전체 중에 민감 시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 국가 정책으로 어린이 환경 보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5년 올해부터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를 전국의 13개 지역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환경 요인이 태아 시기에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기까지 추적 관찰을 해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연구 모든 자료들은 이 올해 시작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를 하기 전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8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관찰한 그 연구 결과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코비, 첸첸, 스투, 이 아이들이 아까 어린이 환경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의 그 이름이 코첸스인데, 코첸스의 시작은 코비, 코리안 베이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첸첸은 첸스의 첸첸을 따왔고, 스튜는 스에서 스튜던트,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학생 때까지 연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첸첸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에, 자, 이 물건들, 캔, 컵라면, 그리고 장난감, 물통, 보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이죠. 이러한 물건들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1번으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일명 환경 호르몬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환경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표적인 물질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와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물질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캔이나 플라스틱의 그 표면을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캔이나 플라스틱의 용품에는 대체로 환경 호르몬이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많죠.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이러면 여성이 여성스럽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하면은 성장을 잘 하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 여성 호르몬은 여성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얘가 마치 환경 호르몬, 우리 몸의 호르몬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나 다르죠. 화학물질이죠.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와서 어떤 거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 어떤 거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들이 마치 우리의 호르몬인 것처럼 역할을 하니까 우리 몸의 내분비계에 장애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모와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얼마만큼 노출되었을까요? 하고 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부터 산모 영유아의 환경 유해 인자와 건강 영향 연구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맨 밑에 왼쪽에 두 개 낮은 그 막대기가 엄마 시기입니다. 임신 초기, 임신 말기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기가 되면서 확 올라가죠. 이때가 2살 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두 개, 이게 6세, 7세입니다. 6세, 7세 때 굉장히 올라가죠. 즉 엄마 성인의 시기보다 영유아 2세 때, 2세 때, 그리고 6세, 7세 때에 확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산모에 비해서 1.5에서 2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보다 생애 초기에 애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빨거나 기거나 하면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더 많다는 것이고, 나중에 6세, 7세는 어떤 시기입니까? 6세, 7세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면서 교구나 문방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린이 용품에 있어서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의 기준치보다 몇백 배나 높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환경부에서 수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분비계의 장애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줄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아까 여성이 여성이 되게 하고 남성이 남성이 되게 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성조숙증, 어떤 병인가요?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병입니다. 아이들이 9세쯤 돼야지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7세, 6세, 8세에 빨리 성이 조숙하는 성조숙증 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 이런 병이 걸리면 나중에 성인기에 가서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질환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들어보셨죠? ADHD입니다. 그리고 자폐증과 같이 어린이의 신경행동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 쓸 수는 없고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태아 시기,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3세가 영유아 시기입니다. 3세까지. 그 시기에는 특별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회용 제품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구입해야 된다면 재질에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 좀 확인을 했었으면 합니다. 그 용품들 중에 아기 용품은 특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하는 용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을 아이들은 바로 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용품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은 가열하지 마세요. 가열하면 얘가 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서 돌리는 것은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마트에 가면 온장구에 캔 커피가 있잖아요. 상상해 가시죠. 캔 커피가 온장구에 들어가면 표면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캔 커피는 따뜻한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향기가 머무는 그런 향기가 많이 나거나 향기를 오래 머물게 하는 물질 중에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나 우리가 생애 초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건강 시기에는 가능하면은 무향, 무치의 그런 용품들을 쓰는 것이 좋겠고, 또 최근 들어서 향균 제품이라 그래서 손을 씻는데 그 향균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트리클로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리클로산은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멸균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몸에 대장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균으로 있듯이 우리의 피부에는 필요한 균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트리클로산과 같은 멸균을 할 필요가 없고 비누 정도로만 씻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을 꼭 사용했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난 다음엔 손을 반드시 씻어주세요. 특히 아기를 만지기 전에, 아이들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손 씻는 거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사 왔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어라. 그 다음에 메르스 왔을 때 이번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 씻으라입니다. 손을 씻는 버릇은 플라스틱이나 또 황사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스튜와 함께 건강한 음식 섭취인데, 건강한 음식 섭취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유해 중금속에 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도목고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인데, 이거 1972년에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은 미나마타 아시죠? 일본의 미나마타에서 수은 중독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은이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수은에 노출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도목고입니다. 이 아이는 사지가 마비되고 평생 자기 몸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엄마가 임신 중에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중금속에 노출되면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갈 수 있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물론 지금 세대는 그때만큼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지만 저농도의 노출에서도 굉장히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납과 수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납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건전지, 페인트에도 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포장지,
그리고 학용품에 있지요. 말하자면 우리 생활 주변에 납이 알게 모르게 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납은 뼈와 치아에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두 번째는 수은인데, 수은은 여러 가지 노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선, 즉 어패류 섭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수은도 체내에 쌓이면 잘 배설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은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큰 생선일수록 수은의 농도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은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미나마타 도모코에서도 봤듯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바로 전달되고 태아에게 축적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래프도 역시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엄마 아이고요. 이 회색, 아까는 환경호르몬 때는 2세 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회색은 제대혈입니다. 엄마에 비해서 제대혈에서의 수은 검출이 1.5배나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금속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어린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나비, 인지 발달,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된 연구 결과이고요. 특히 저희 연구에서도 영유아 시기에 3세 이전의 영유아 시기에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은은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좋지 않은 임신 결과, 즉 저체중, 조산아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임신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집이 큰 생선은 가급적 섭취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여기 보면은 옥돔, 왕고등어, 황새치 즉 참치 참치, 그리고 상어입니다. 이 네 가지 물고기는 미국에서는 임신부에게는 먹지 마라 하고 금지 내려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선들보다는 고등어나 갈치, 꽁치, 조기와 같이 작은 생선을 많이 먹죠. 여기는 비교적 수은 농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선이라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생선은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데 임산부와 영유아 시기에는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50g씩 2회 내지 3회, 즉 작은 생선 한 토막을 한 2회 내지 3회 정도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와 우유, 칼슘 섭취에 대한 건데 소금 섭취는 고농도로 우리 몸속에 소금이, 나트륨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칼슘이 낮을수록 납 농도가 증가합니다. 즉 납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고 우유나 유제품과 같은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렇게 유해화학 물질이나 금속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을 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채와 과일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C, 즉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산화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연구 중에 비타민C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수은이 빨리 배출되더라, 더 많이 배출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야채 중에는 피망이나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토마토, 그리고 과일 중에는 귤이나 오렌지나 자몽이나 딸기와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생활용품을 사용하고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당장 이 강당을 나가보세요. 패스트푸드 천지고요. 전부 일회용품입니다. 실천이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리알이라는 사람이 이게 칠레의 시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고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오늘이다.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편리함과 건강을 우리는 뒤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내일까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을 보호하여서 그 아이들이 환경에서만이라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